히딩크와 츠베덴 두 거장이 말하는 감독론 94일생.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은 언제나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위기라는 단어를 10번 말하면 그때는 정말 위기가 될 것이다. 너무 빨리 위기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라. 대한민국 선수들은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강인한 선수들이었다. 그 정신을 유지한다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4월 17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록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과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 네덜란드 출신의 두 거장이 출연하여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과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응원을 전했다. 축구공은 둥글고 클래식은 영원하다. 300만 년간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축구와 음악이라고 할 만큼 그 역사가 깊다. 히딩크 77와 츠베덴 63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PSV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이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마이너스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한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하다. 히딩크는 츠베덴과의 인연으로 최근 서울시향 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으며 아내 엘리자베스가 츠베덴이 지휘하는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다만 절친인 히딩크가 PSV의 레전드인데 비하여 츠베덴은 PSV의 최대 라이벌인 아약스의 팬임을 고백하여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유쾌한 모습으로 함께 등장한 두 사람은 서로를 각각 얍과 후스거스의 네덜란드 원어 발음로 부르며 친근함을 드러냈다. 히딩크는 저도 서울시향의 지휘자가 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냥 은퇴한 감독이다. 라고 특유의 너스레로 근황을 소개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츠베덴은 줄리어드 음대 시절 은사였던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강효 교수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 중 한 분이라고 극찬하며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츠베덴이 한국행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상의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히딩크였다고. 히딩크는 얍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 1분도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고 조언했다는 일화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아주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거장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 츠베덴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웅장함에 감명받았다. 고 고백했다. 반면 히딩크는 겨울에 왔는데 너무 추웠다. 울산에서 첫 훈련을 하면서 당시 영하 15도였는데 체감하기에는 35도 같았다. 며 생각보다 혹한의 날씨에 당황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추위를 이겨내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춥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열기로 인하여 따뜻하기도 했다. 고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첫 인연은 우연히 츠베덴이 출연한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히딩크가 먼저 연락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히딩크는 야비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꺼내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축구팀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다. 라고 설명하며 축구와 음악은 다른 영역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 야비 어떻게 단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지 궁금했고 제 영역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싶었다. 고 털어놨다. 히딩크 역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발굴해낸 바 있다. 특히 이전까지 무명에 가깝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조련을 통하여 훗날 세계적인 선수로까지 성장했다. 히딩크는 박지성의 발전이 정말 자랑스럽다.
당시 박지성은 잘 알려져 있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내가 보는 가능성대로 발전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겠다 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증명해냈다 고 극찬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는 거장들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치배되는 음악 감독과 지휘자의 임무란 가장 재능이 많거나 적은 단원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수백 명의 단원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감독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히딩크는 팀을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고 공감하며 야비 설명한 내용은 축구와 스포츠에도 해당된다. 재능 있는 선수들을 팀이라는 구조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여러 가지 새로운 규율과 문화를 도입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히딩크는 대표팀 이동 시 복장 통일, 식사 시간 통일과 휴대폰 사용 금지, 경기 중 선후배 간 반말 사용 등을 지시하여 큰 화제를 모았다. 히딩크는 많은 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해야 축구를 잘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게 축구의 아름다운 점이다. 이라고 설명하며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했다. 팀과 감독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럴 땐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한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다. 라며 자신만의 팀장학 노하우를 밝혔다. 한일 월드컵 이전까지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 여러 차례 진출했으나 본선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변방에 불과했다. 개최국으로 망신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라이벌이자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대한축구협회는 고심 끝에 한국 축구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으로 히딩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히딩크는 저는 저를 자극하는 환경을 만드는 편이다. 한국에서도 그랬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에게 원하는 사항을 요청했다. 고 이야기했다. 그가 바라본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우 폐쇄적이라는 결론이었다. 한국 축구는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들이 매주 연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환경을 바꿔나갔다. 고 회상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못한 업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다. 하지만 히딩크는 저는 실패라는 결과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 그게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당시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기술보다 체력에 있다고 분석하며 기존의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물론 히딩크가 선택한 길이 처음부터 지지를 받고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히딩크는 사실 그 당시에는 힘든 길을 가야만 했다. 월드컵까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반드시 16강을 가야만 간다고 했으니까. 초반에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때 5대0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도 알고 있다. 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정작 히딩크는 월드컵이 끝난 후에야 뒤늦게 5대0이라는 별명을 알게 되었다고. 히딩크는 저는 한국 신문도 TV도 보지 않았기에 당시에는 그런 별명을 몰랐다. 한국 사람들도 매너가 좋았던 게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설령 월드컵 전에 알았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걷는 뒷이야기를 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히딩크에게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었다. 히딩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니까. 5대0 패배도 팀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다. 맞서 싸우는 정신을 키우는 중이었고 결국 월드컵에서 증명했으니까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히딩크는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고 나서 바로 한국 축구의 역사부터 확인했다. 한국 대표팀이 이전 5번의 월드컵 도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게 히딩크가 내린 진단이었다. 그는 전력차가 큰 약팀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챙기며 현실을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크게 패하더라도 강팀과의 정면 대결을 통하여 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히딩크호의 변화와 성장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 2번에 걸친 강호 프랑스와의 대결이었다. 2001년 컴패드컵에서 5대0의 패배를 안겼던 프랑스의 로저 르메르 감독은 1년 뒤 다시 재대결을 갖자고 제안했고 히딩크는 이를 수락했다. 1년 뒤 월드컵 본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프랑스와 리턴 매치를 치른 한국 대표팀은 이번에는 팽팽한 접전 끝에 2-3으로 석패했다. 하지만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1년 전에 비하여 완전히 환골탈태한 한국의 경기력은 세계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고 그 뒤에 이루어질 월드컵 4강 신화의 복선이 됐다. 히딩크는 한국이 강팀인 프랑스와 1년 만에 같은 레벨에서 겨루게 된 것이다. 그때 팀의 사기가 어마어마했다. 우리가 유럽 강팀과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라고 회상했다. 히딩크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의외로 폴란드와의 첫 경기를 꼽았다. 2002년 성공 스토리에 대해 질문받으면 대부분 포르투갈 조별리그 3차전이나 이탈리아 16강전나 스페인 8강전과의 경기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독으로서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처음 승리한 경기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폴란드전에서 전반 이의룡의 센터링을 이어받은 황선홍의 그림 같은 마무리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그리고 후반에는 고 유상철의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추가골을 뽑아내며 2-0 완승을 거뒀다. 히딩크는 아직도 골이 들어가던 순간의 과정과 감정들까지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다. 큰 한 걸음이었다. 팀에게도 저에게도라고 떠올렸다. 안타깝게도 당시 한일 월드컵의 주역들 중 유상철은 2022년 병마와 싸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된 옛 제자의 무덤을 찾은 히딩크가 너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다. 용감한 친구, 고마웠어라고 담담하게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 4강 신화의 영광 이후 어느덧 22년의 시간이 흘렀다. 어느덧 지도자를 은퇴하고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된 히딩크는 믿을 수 없는 건 매년 한국에 오는데 여전히 2002년의 일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10살짜리 아이가 저를 알아보더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월드컵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듣기 좋고 놀라운 일이다. 라며 뿌듯해했다. 16강을 확정지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박지성이 히딩크에게 달려와 안기던 순간은 지금까지도 팬들의 가슴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다. 골을 넣고 박지성이 저를 향해 뛰어왔다. 함께 자축하던 순간은 팀 전체에게 정말 감동적이었다. 정말 빠르게 뛰어오더라며 미소를 지었다. 박지성 역시 축구 인생에서 최고의 한 장면을 고른다면 역시 포르투갈전 골 장면을 선택한 바 있다. 박지성은 히딩크라는 선수로서 나의 가치를 잘 아는 감독이 계셨다는 것. 더군다나 그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축구 인생에서 단 한 가지만 내 머릿속에 남긴다면 그 장면을 남길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히딩크는 이탈리아전 골든골, 스페인전, 홍명보의 마지막 승부차기 등 2002년의 명장면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머릿속의 비디오에 다 남아있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돌아온다. 곧 떠올리며 제가 그 시절의 일부였다는 게 아직도 자랑스럽다. 고 뿌듯한 추억에 잠겼다. 치베데는 거스가 한국에서 한 일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네덜란드 축구 이야기를 안 했다.
오직 거스와 대한민국 이야기뿐이었다. 고 증언했다. 치베덴과 히딩크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밝혔다. 타인보다 먼저 스스로에게 혹독하다는 치베덴은 무대에 올라가면 단원들이 열심히 해주길 기대한다. 저는 하지 않으면서 단원들에게만 요구하면 그들도 안다. 본인이 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 는 소신을 밝혔다. 히딩크는 선수는 감독이 정직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다고 느끼면 마음이 흔들릴 때 감독에게 의지한다. 하지만 감독은 때때로 선수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그게 선수들을 이끄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히딩크는 오케스트라나 축구를 볼 때 리더를 확인한다. 리더가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잘 가르침과 동시에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팀은 더 발전한다. 는 소신을 전하며 감독은 선수를 비판할 수도 있다. 감정이 담겨서 하는 말이 아니다. 선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 100%의 능력치를 해낼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치베덴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저는 듣고 싶은 소리를 쫓아가고 히딩크는 보고 싶은 경기를 쫓아간다. 단원들과 사적인 관계는 맺을 수 없다. 사적인 관계가 되면 어디를 고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니까. 감독은 단원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는 철학을 밝혔다. 치베덴은 앞으로 단원들에게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싶다. 서울시향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 문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내비쳤다. 치베덴은 서울시향이 한국에 사는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리가 되길 원한다. 모두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하여 손을 뻗어야 한다. 공연을 보러 오기 힘든 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필요하고 큰 축구 경기가 있다면 서울시향이 경기장에서 연주하는 것도 좋다. 며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래식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고 격려하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을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 며 긍정적인 태도와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히딩크는 이제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선수들을 대거 배출하고 월드컵에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강팀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의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